자, 안녕하세요. 스포츠 지도사 오늘 그 운동생리학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동생리학 강의를 맡게 된 신명호 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운동생리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다른 그 스포츠 지도사 과목들에 비해서 자연과학적 측면이고 또 생물학이나 생리학적인 어떤 기초가 필요한 과목이라서 처음엔 조금 이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사실상 이제 운동생리학이나 운동역학 같은 분야들이 오히려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서는 공무원 어떤 분야만큼 정확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이라든가 어떤 복잡한 어떤 내용들이 현재 출제가 되지 않고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우리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서 오히려 다른 어떤 인문사회학적 과목보다 훨씬 더 접근하기가 좀 수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운동생리학은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운동에 관한 기본적인 어떤 용어부터 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운동생리학의 어떤 정의라든가 어떤 연구 영역,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일 먼저 운동생리학이라는 자체가 운동을 통해서 어떤 그 운동이라고 하는 자극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가 어떻게 또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측면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들이 좀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운동이 뭔지, 신체 활동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체력에 대해서는 또 어떤 용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운동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용어를. 자, 운동 그러면 일단 신체 활동이다라고 이해를 좀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이제 또 수련을 단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체계적이죠. 운동이라는 게 좀 체계적이고 또 계획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신체를 활동한다. 이거를 이제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용어만 몇 가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신체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같은 운동에 어떤 자극이 오죠. 여러 가지 똑같은 운동 자극이 오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신체가 반응을 하는데 그거는 좀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 그러면 이제 좀 체계적이면서도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신체 활동이다 라는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또 많이 또 알 수 있는 내용들이 하나가 이제 신체 활동이라고 있죠. 신체 활동. 자, 신체 활동은 일단 신체가 활동하는 어떤 넓은 범위에서 어떤 움직임 전체를 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몸이 이제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작은 근육보다는 좀 대근육을 움직여서 신체의 어떤 움직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달리거나 걷거나 걸을 때도 이제 좀 계단을 좀 오르내리거나 물건을 든다거나 뭐 던진다거나 이렇게 대근을 이용하는 신체적인 어떤 움직임, 신체의 움직임을 우리가 신체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신체 활동보다는 조금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이 신체 활동은 이제 운동을 포함해서 인체의 모든 움직임을 포함한 활동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꼭 한번 이제 챙겨볼 내용이 이제 체력이라는 어떤 단어가 있죠. 체력. 자, 체력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제 영위하는데 기초가 되는 어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몸의 어떤 능력을 얘기하죠. 신체의 어떤 능력, 신체의 능력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방위 체력과 행동 체력으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방위 체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체력. 체력에는 이렇게 방위 체력과 행동 체력이 있다. 방위, 즉 막는다는 얘기죠. 우리의 몸을 막는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자극이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어떤 생명을 유지 발전시키는 그런 능력. 쉽게 해서 이 용어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제 어떤 자극에 대해서 이제 잘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능력을 방위 체력이라고 하죠. 이 방위 체력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오늘 같은 날씨가 덥거나 내지는 또 굉장히 또 춥거나 이런 어떤 기후,
내지는 어떤 물속이라든가 어떤 하늘 높이 올라갔을 때 어떤 압력 같은데, 내지는 어떤 오염 물질이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즉 물리화학적인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내지는 어떤 기생충 같은 생물학적 스트레스에도 이제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먹지 않으면 이제 공복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뭐 잠이 못 온다든가 불면 상태라든가 피로나 갈증 같은 경우, 즉 생리적인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도 방위 체력이고, 긴장이라든가 고민, 어떤 불쾌감이라든가 어떤 슬픔 이런 거에 견딜 수 있는 어떤 심리적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도 다 방위 체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자극이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방위 체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조금 살펴볼 내용이 있죠. 이제 지도사 시험에는 이제 방위 체력에 대한 내용보다는 행동 체력에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행동 체력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행동이죠. 행동을 일으키는 능력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동 체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건강에 관련된 체력이라고 해서 이제 건강 체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건강 체력이라고 표현을 쓰고, 또 하나는 이제 운동과 관련된, 당연히 이제 건강 체력도 운동이지만 운동 기술과 관련된 체력이 있어서 이제 운동 체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체력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죠.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어떤 능력들을 건강 체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어떤 예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 체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근력이라고 해서 근육의 어떤 힘이겠죠. 근육의 힘, 그 다음에 근지구력도 있고, 또 하나 심폐지구력도 있죠. 오랫동안 이제 견딜 수 있는 거를 이제 지구력이라고 하는데, 근에 관련된 지구력도 있고, 심장과 폐에 관련된 지구력도 있을 수 있다. 이거 외에 하나 더 있다면 이제 유연성이라는 것도 있죠. 유연성. 자, 요런 등등등을 이제 건강 체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전에 보면 이제 체력장이나 혹시 또 건강 체력 평가제라고 하죠. 이제 브랜드 네임이 바뀌었는데, 건강 체력 평가제 같은 경우에 주로 요런 내용들을 이제 측정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운동 체력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운동에 관련된 체력을 운동 체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순발력 같은 경우 있죠. 그래서 뭐 50m를 달리기 한다든가 제자리 멀리 뛰기를 한다든가 던지기 같은 경우도 다 순발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건강체력 평가제에서도 이제 순발력 같은 경우는 중요성이 있어서 운동 체력에 해당이 됩니다만, 순발력 관련된 내용을 이제 측정을 하는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순발력이라든가 이제 몸을 어떻게 빠르게 움직이냐 해서 이제 민첩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밸런스를 잘 유지할 수 있는 평형성, 그 다음에 또 협응성. 우리가 이제 운동 같은 걸 할 때 사지가 이제 어떤 운동에 대해서 같이 잘 협조해서 어떤 그 운동을 발현할 수 있는 협응성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운동 체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동 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건강 체력하고 운동 체력으로 크게 나누고 있고, 건강 체력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들이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출제가 늘 되고 있었어요. 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음에 운동 체력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을 발휘하기 때문에 운동 기술에 관련된 체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순발력이라든가 민첩성,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구별을 해 주시고, 건강 체력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학교에서도 건강에 관련된 어떤 활동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건강체력 평가제에서 주로 하는 어떤 측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운동 체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 체력이다, 신체적인 능력인데, 다양성 많이 있지만 그동안 이제 순발력 같은 게 이제 좀 관심이 많아서 출제가 좀 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좀 우리가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될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런 항상성이라는, 이제 운동생리학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항상성, 그러니까 이제 인체가 외부에 이제 어떤 자극이 있게 되면 그 자극에 뭔가 이제 교란이 되는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정상 상태를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질, 이거를 항상성이라고 하죠. 인체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어떤 우리 몸에 약간의 어떤 교란 상태가 왔을 때 다시 어떤 정상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질을 항상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운동생리학은 자극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라는 어떤 그 과정이 있는데, 자극에 의해서 이제 교란이 되죠. 교란됐을 때 그 내부 환경이 있죠. 우리 몸의 어떤 내부 환경이 정상적인 어떤 상태로 유지하려는 게 이제 항상성이었고, 그런 어떤 정상적인 상태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되돌리기 위해서 어떤 우리 몸의 어떤 기관, 어떤 계통들이 일시적으로 약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그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이제 반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반응.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좀 꼭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생리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운동생리학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생리학적인, 인체에 관련된 생리학적인 분야 중에서 하나의 어떤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생리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운동에 관련된 생리학이죠. 그러니까 인체 생리학이라든가 뭐 동물 생리학, 뭐 여러 가지 어떤 생리학적인 분야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한 어떤 인체 생리학에 관련된 하나의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운동 생리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일시적인 어떤 측면에서 내지는 또 반복적인 측면에서 이게 운동이 일어납니다. 반복적인 일시적으로 운동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야기되는 우리 인체의 어떤 기관 있죠. 기관계들의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적응이 되죠. 반응도 되고 적응도 되고 다시 돌아가려는, 정상으로 돌아가려는 어떤 그런 성질을 이제 항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어떤 반응과 적응하는 어떤 현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생리의 어떤 기능의 어떤 변화, 그 다음에 그 변화의 원인, 그 변화가 뭘까? 그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운동생리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운동생리학의 학문적 정의에 관해서도 이제 그동안 이제 기출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생리학은 이제 운동 중에 생명태가 어떻게 생리학적으로 이제 반응하는가, 이거를 이제 관찰하는 학문이다라는 어떤 그 문장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이라고 하는 자극을 이용해서 인체가 어떤 그 적응하는 어떤 과정을 생리학적으로 관찰을 하고, 동시에 또 인체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정의가 이제 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운동생리학 연구 영역이 인체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기관, 조직과 기관이라는 어떤 생리학적인 어떤 수준에서 좀 더 나아가서 세포, 그 다음에 어떤 그 신호 전달 어떤 체계라든가 단백질 합성, 발현, 세포 생물학적인 측면 또는 분자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내용이 이제 그동안 기출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동생리학이 그런 어떤 학문이구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그러면 운동생리학이 왜 필요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운동 중에 어떤 일어나는 어떤 인체의 어떤 그 기능적인 변화가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알고 이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다음에 지도 방법은 어떤 게 좋을까라는 걸 모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스포츠 지도사의 어떤 과목 중에서도 굉장히 스포츠 과학의 핵심적인 학문으로서 위치를 매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운동생리학의 어떤 기초적인 지식이 있죠. 여러 가지 기초적인 지식은 그 대상자가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도사로서 이제 그 스포츠를 지도할 때 대상자들의 어떤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개인차가 다 있죠. 그 개인차에 따라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인체가 이제 발육 발달이라든가 운동의 어떤 영향으로 운동 기술을 이제 습득을 하고, 이제 운동 기술이 발달을 하는데도 이제 운동생리학의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 이제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 지도사는 어떤 수요자들의 어떤 건강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건강에 관련된 지식이 요구되는데 운동생리학이 거기에 이제 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생리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접한 학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접되어 있다라는 건 좀 가깝다는 얘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생리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체육의 어떤 응용적인 성격의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다른 어떤 학문들의 또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유하는 측면이 좀 많죠. 뭐 스포츠 의학 분야도 있죠. 스포츠 의학도 있고 또 이제 스포츠 의학은 이제 운동 수행을 할 때 의학적인 어떤 측면, 과학적 측면을 이제 모두 포괄하는 이제 스포츠 의학적인 어떤 그런 학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트레이닝 방법론이라고 해서 예전에 아마 공부를 하셨을 텐데 트레이닝 방법이라든가 어떤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 해서 이제 운동 처방학도 있었죠. 그래서 뭐 수행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어떤 운동 수행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운동 방법론 쪽인 측면에서 좀 공부를 했던 기억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영양학이라고 해서 인체 내에서 어떤 물질 대사죠. 우리 몸에서 영양소가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물질 대사를 통해서 스포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적합한 식단 어떤 게 있을까? 그 양은 어떻고 질은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스포츠 영양학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생체역학도 인접학문이죠. 그래서 뭐 근육활동의 역학적인 원리라든가 인체 동작의 어떤 역학적인 법칙을 연구하는 운동역학도 이제 운동생리학에 상당히 어떤 밀접한 인접되어 있는 학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운동생리학이 이제 이런 어떤 그 인접 학문들을 가진 상태에서 오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 운동생리학이 기본적으로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기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1920년대라고 하죠. 20년대에 이제 호흡생리학.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생리학적으로 이제 운동에 관련성을 갖고 연구하는 호흡생리학의 권위자인 핸더슨이 설립한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안에 피로 연구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어떤 그 텍스트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최대로 이제 산소를 섭취했을 경우에 어떤 인체의 변화라든가 적응, 그래서 최대 산소 섭취량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산소 부채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연구를 했고, 또 이제 탄수화물과 지방이 어떻게 대사 과정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환경에 따라서 생리학적으로 환경 생리학이라든가 임상 생리학, 그 다음에 노화에 따른 어떤 운동 어떤 반응이라든가, 그 다음에 혈액이라든가 체력 등 여러 분야의 연구가 이제 1920년 그 하버드 피로 연구소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한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되고, 기본적으로 운동생리학에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신체의 어떤 기능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 신체 기능의 변화에 관해서 연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생리학 연구 중에서 보면은 신체 기능이 운동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변화적인 측면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시적인 측면이 아니라 오랫동안 장기간 운동을 하는데 그 장기간 운동에 대해서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효과죠. 이제 신체적인 어떤 효과라든가 효과라든가 이제 적응은 어떻게 되는가 해서 효과나 적응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능력 향상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생리학을 통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양한 지식을 이제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 수행을 하는데 우리가 운동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훈련 과정에도 적용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운동생리학 관련 연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분야를 우리가 충분히 어떤 개념으로 가지고 가시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용어로서 하나 또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가 운동에는 어떤 특이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특이성이라고 했는데, 운동의 특이성이 있죠.
운동의 특이성. 그래서 이제 동일한 운동의 자극이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동일한 운동의 자극이 있어도 이제 사람마다 반응하는 양식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특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동일한 운동의 어떤 자극이 있습니다. 있는데 반응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분명히 생체의 반응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죠. 이런 거를 이제 운동의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독특한 측면인데, 똑같은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사람들의 어떤 대상자별로 똑같이 신체가 반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때 개별적으로 뭔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거를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이제 분류할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을 분류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피드가 있죠. 운동을 분류할 때는 이제 스피드가 있습니다. 스피드라는 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빠르기죠, 빠르기. 빠르게 되면 이제 운동에 대한 어떤 지속 시간이 짧아지게 되죠.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어떤 요소, 운동을 분류하는 3요소다라고 할 때 스피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속 시간. 스피드가 빠르게 되면 운동에 대한 어떤 지속 시간이 아무래도 좀 짧아지게 되고, 스피드가 느리다라는 건 이제 지속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저항의 어떤 상태가 나타나죠. 저항이 증가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 운동의 어떤 최대 어떤 스피드가 이제 약간 저하가 되는 측면은 저항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저항이 만약에 크게 되다, 저항이 크다라는 거는 이제 지속 시간은 좀 짧아지면서 저항이 적을수록 지속 시간은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동생리학에서 이제 좀 살펴볼 어떤 내용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운동에 대해서 이제 그 반응과 적응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반응과 적응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볼 내용이 있다면, 자,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인체의 어떤 기본적인 내부의 환경이 있죠. 인체의 어떤 내부적인 환경이 자극으로 작용을 하게 돼. 이 자극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어떤 스트레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죠. 이처럼 그 내부 환경을 교란시키는 운동 자체가 우리의 내부 환경을 교란시키는 어떤 자극, 스트레스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상성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관계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이 있어요. 기관계가 일시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어떤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계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뭔가 막 증가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 그런 현상을 일반적으로 이제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운동 자극을 만약에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실시를 하게 되면 근육이 비대 현상이 일어나죠. 이렇게 쭉 근육이 비대 현상이 일어나고, 심장도 하나의 기관계죠. 심장과 같은 기관계의 어떤 기능의 어떤 향상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반응 이후에 이제 우리가 적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교란선상, 운동이라고 하는 자극이 있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기관계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뭔가 증가를 막 하게 돼. 증가라는 건 이제 기능들이 좀 올라간다라고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런 현상은 우리가 이제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근이 비대를 하거나 심장과 같은 기능이 조금 더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인체가 적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과 이제 적응에 대해서 이제 용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운동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인 신체의 어떤 적응을 만약에 기대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운동의 자극이 적절한 수준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실시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비록 이제 기간이 가급적이면 이제 짧은 것보다는 장기간, 그리고 운동의 자극이 너무 과하거나 너무 적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어떤 반응과 어떤 적응의 현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어떤 적절한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수준, 레벨이 있는데, 그런 적절한 수준에서 장기간 운동이라고 하는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운동이라고 하는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일정한 수준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적응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적응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기관계들의 어떤 기능이 향상되거나 근이 비대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이 너무 약하게 되면 운동이 만약에 너무 약하게 되면 기관계의 반응이 충분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 몸의 어떤 심장이라든가 이런 기관계의 반응이 충분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운동의 효과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항상성 유지가 만약에 어려울 정도로 만약에 운동 유지가 너무 강하다 할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게 항상성이라는 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항상성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운동 자극이 너무 심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이 피로를 느끼고 심지어는 이제 질병에 노출되기도 하고 더 심할 경우에는 이제 부상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운동 자극은 적절한 수준에서 장기간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거기에 신체가 우리 몸이 이제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의 어떤 기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생리학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 이 개요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요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적인 면에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